굉장히 높았던 기대와 달리 지지율이 총선 이후에 빠르게 떨어진 것을 최근에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분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자주 인용한 것이라면 아마도 대통령 취임사의 이 대목일 겁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아주 담대한 목표 제시는 좋았습니다만 이거 실천하기 너무 어려운 것, 약속한 것 아닌가. 이 김영배 의원께 좀 질문 드려보겠는데 민주당 내에서 그 높은 기대, 또 큰 약속들 이런 게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를 떠올려 보면요. 이제 국민들이 촛불광장에 수백만이 이제 나오셨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 탄핵을 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인용을 했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구 민주주의가 말하는 일종의 전형적인 민주공화국의 헌법이 작동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70년 만에 어찌 보면 최초로 이렇게 전형적인 그런 과정을 한번 밟은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대한민국은 사실은 시민들의 그런 높은 정치의식이 발휘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도 높고 당연히 책임감도 그만큼 많았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말씀대로 그 높은 기대를 충족하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참 부담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또 이제 해야 될 일도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어려움이 이제 있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정당 한 정당만 어떻게 된다고 정치가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정치권만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도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반도 상황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여러 상황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도 이 경제 규모가 되는 나라가 이렇게 이 어떤 국정의 방향, 나라의 어떤 모습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도 사실은 하루 이틀에 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는 뭐 저희들도 그만큼 무거운 만큼 잘하고 있나 이런 걸 늘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심으로 지금은 돌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 이제 5년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짚어보고 저희들이 정말로 집중해야 될 일이 뭘까 한번 다시 좀 이렇게 선후 완급을 좀 이렇게 구분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저도 그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탄핵 때 민주당 의원들만 찬성해서 탄핵이 된 것이 아니라 보수 의원들도 합쳐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헌정사상 참 드문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사를 보고는 진보 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보수 쪽 사람들도 많이 기대를 했을 거고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과연 물론 어려운 점 말씀을 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그렇게 움직이려고 노력을 했는지 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대표적인 진보 인사 중에 하나인 그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가 최근에 하신 말씀을 보면 국정 최고 지도자라면 국민 사이에 의견이 분열돼 있는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피력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추진하고 돌파해야 한다.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정치가 팬덤화되다 보니 비판적 목소리는 아예 외면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을 보면 처음 2년 정도는 적폐청산을 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은 솔직히 윤석열 몰아내기 말고는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장 문제 이런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 이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여기 아주 정면으로 부딪혀서 하다가 참 어려운 문제라서 우리가 큰 성과를 못 냈습니다 하면은 저부터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변명을 할 텐데 그거를 위해서 뭘 하셨냐면 대통령께서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가셔서 그 날짜까지 된 사람은 정규직을 만들겠다. 이게 과연 뭘 하는 건가? 그냥 이 칭찬받을 일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보수 쪽마저도 이번 정부가 좀 잘해서 정상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마당에 보여주기, 또 과거에 대한 어떤 이 과거에 집착한 것, 그 외에 특별히 한 것이 저는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사회가 계속 민주주의 진전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정점이 이제 탄핵 사태였다고 보거든요.
그 민주당 정권, 그 다음에 그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진행됐는데 최근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민주주의가 좀 후퇴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타협 말씀하셨죠. 협상 말씀하셨죠. 토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국회 그 법사위장 있잖아요. 그 원래 관행대로 야당한테 돌려드려야 되고요. 상임위도 의석대로 원래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정치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사람들의 의원들의 그 사고방식은 다수결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에 따르되 하지만 소수자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인정한다. 이 제도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수기 때문에 밀어붙여도 된다. 법사위장 내놔라. 우리는 절대 다수다. 180석이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자유민주주의자에게는 굉장히 낯선 관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전체주의적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이게 사실 그분들이 이제 운동권 출신이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이른바 민중민주주의적 관념이거든요. 그게. 그 흔적이 좀 남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민중도 없어요. 이분들이 자기들 안위가 걸려있는 게 공수처법이잖아. 이런 거 당론으로 정하거든요. 근데 뭐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이런 우리 서민들의 삶이 걸린 문제는 180석 가지고도 당론으로 안 정합니다. 그 다음 심지어는 필리버스터 같은 거. 예를 들어가지고 그 테러 방지법 때는 필리버스터까지 했잖아요. 저는 그때 참 감동 먹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그랬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180석을 가졌으면 이제 그걸 폐지를 해야 되는데 폐지를 하는 게 아니라 6명 서명했대나? 뭐 했냐면 거기다 하나를 더 얹었어요. 코로나를 얹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코로나 독재를 더 강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만드는 입법들을 보게 되면 그 일련의 입법들이 대부분 다 반자유주의적이거든요. 뭐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든지, 뭐 친일파 파묘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밀번호 해제법이라든지, 뭐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든지, 뭐 등등등등등등.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지, 언론통제하기원.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그 집회를 갖다가 코로나 사태 때 금지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입법 자체가 이게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정당에서 하는 그런 성격의 입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리버럴 정당의 정체성이 변질됐다는 걸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민주당은 김대중의 민주당도 아니고요. 노무현의 민주당도 아니고요. 이른바 586 운동권 세력들의 민주당이고 그 흔적, 그 습속이 강하게 지금 한국 정치를 규정하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위기의식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 특성입니다. 대표부터 주자까지 그 장관들까지도 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3.5년간 문재인 정부가 좀 주력했던 일이 무엇인가, 어떤 성과가 있는가 이런 거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다른 말씀 잠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 정권은 결국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돌보고 나아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겠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뭐 최저임금의 문제라든지, 소상공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작년에 보니까 53년도 통계 작성 이후로 최고로 좋아요. 65.5%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재부가 노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만큼 많이 갔다. 역대로 볼 때 결과적으로 그러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분배 지표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수출 주도의 대기업 위주의 이제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수의 상황이라든지 산업이 이제 이 전환되는 과정에 겪는 고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계속 앞으로도 이제 이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될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렇게 보면 여야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전환적 이제 뉴딜에 대해서 논의 중인데 이걸 활발하게 좀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처음부터 다 가져오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제 사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7개 상임위를 배려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4번이나 야당의 의원총회에 가가지고 즉 여야 합의를 봤는데 대표들끼리는 봤는데 4번 다 퇴짜를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가고 이게 이제 개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원을 결국에는
이 역대 국회 중에도 가장 늦게 지금 개원을 한 셈이 됐거든요. 그러면 180석을 만들어준 그 국민의 이제 요청이나 바람이라는 것도 있는 것인데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발목 잡힐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여당한테는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그럼 독주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원인이 뭐냐면 법사위장 자리잖아요. 그거 안 내놓고서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부수적인 거고 그 원인 자체가 야당에서 그걸 거부한 이유가 그 법사위장 자리를 안 내주니까 그런 거고 여당에서 힘으로 그 원래 국회의회의 관행을 파괴했기 때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 원래 관행은 아니고 이제 그게 80년대 말까지는 이제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저기 예.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민주당이 의석이 80몇 석일 때도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민주당이 가졌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말하자면 제1당은 국회의장을 가지고 근데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면 그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토권이 있는 거죠. 국회의장을 가진 쪽에서는 그 권한이 있는 거고 반대로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어서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국회의장, 한쪽은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균형을 이루은 것이 지금까지 국회의 관행이었고 민주당이 82석밖에 못 얻었을 때도 그걸 지켜줬습니다. 근데 진보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100석 이상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관행을 다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다 갖겠다. 사실은 그러면 다수결로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제안을 해놓은 다음에 대신 너희한테 7개 주겠다. 그건 야당이 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제 상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가 2개인데 이제 법사위원 하셨으니까 이제 법무부가 관할하는 이제 그 법 소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타위법이라고 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했던 거를 법사위에서 보통 보면은 뭐 자구도 고치고 어떤 경우는 체계도 고치고 어떤 경우에는 돌려보내기도 하고 사실상 상원의 노릇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개혁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야당과 일하는 국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문제를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이제 그게 협상 자체가 사실은 타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진이 됐어요.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사실은 야당 내 문제 때문에 4번이나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하면서 시간만 계속 끌리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돌이켜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은 그거 가지고 뭐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더 이제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좀 더 책임 있게 이제 협치를 좀 하라 이런 이제 요청으로 제가 말씀을 제 그 드리도록 요청이 하겠습니다. 아니라 협치가 가능한 객관적 기초를 마련해라. 그런 것 없이 협치가 되겠냐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는데 이번에도 또 야당 탓이잖아요. 관행을 깬 건 자신들인데 이번에도 또 야당이 잘못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법사위원장 얘기를 가자면 이것만으로도 한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1년 전 일로 뭐 대체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장혜영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0대로서 처음 정치에 들어왔고 의원직을 이제 1년 가까이 수행하고 계신데 내가 갖고 있는 진보의 가치를 반영한다면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내지는 올해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된다. 이래야 진보 정치가 주주가 된 마당에 더 이끌 수 있고 보수도 더 긴장할 것이고 정치가 더 발전할 것이다.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이 됐었던 거지만 이제 중간에 어떤 그런 이제 보수 일부 개신교 세력 때문에 성적 지향이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임의적으로 삭제가 되면서 이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조장법이다라면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이제 제대로 입법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었고 이번에는 근데 공약으로 삼지 않으셨죠. 계속 조금씩 후퇴가 되어 왔는데
우리 사회가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차별금지법 같은 입법이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입법한 어떤 이제 발의한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6월 29일 날 발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법사위에 올라가고 나서 단 한 번도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에 통과되는 걸 보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의회 민주주의의 뭐 형식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저 다수주의로 축소되고 얼마나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명확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발의를 했어요. 하지만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논의되기 위해서 어떤 의회 내에서의 어떤 아주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곁을 내어주고 그런 토론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 같은 것들이 없어서 풍찬 노숙을 이 산재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 이 찬바닥에서 깔고 앉았을 때 그제서야 심지어 이제 정기국회에서도 아니고 임시국회에서야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의사 일정 잡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불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그걸 끌고 온 거는 그 고 김용균님 어머님 그리고 이 이한비 PD 아버님 이분들이 매일매일 단식 노숙 농성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심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 이거 표 안 된다. 아 이거 지지율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움직이신 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떤 의회 안에서의 마지막에 다수결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아무리 소수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역시 국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것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소위가 열렸습니다. 소위가 열리고 나서 정부 측에서 뭐 중기부, 뭐 고용부, 차관들 와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논의를 할 때마다 법안이 누더기가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제발 일하러 갔다가 죽어 나오는 일은 없게 하자라고 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자꾸 적용 유예를 두고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은 마지막에 그 이전에 이제 민주당 법안에도 반영되어 있었지 않았지만 중기부에서 뭔가 어떤 소원 수리하는 것처럼 제시해가지고 결국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를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굴러가는 의회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 법이라는 게 이제 뭐 지난주에 통과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양쪽 모든 곳에서 비판이 쏟아졌던 사안이라 이것도 역시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 좀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